예, 이 경쾌한 음악 딱 들으면 벌써 오늘이 금요일이구나 아마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 금요일 저녁에 아주 어울리는 음악인데요. 이 어울리는 음악만큼이나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금요일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4부에 걸쳐서 보내드리는 코너죠. 이번 주 승부인데요.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자,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그 두 분이 이제 스튜디오에 오셔가지고 이제 얘기 쫙 할 때 우리가 무슨 얘기했냐면 또 벌써 금요일이냐. 그렇죠. 일주일이 진짜 빨리 간다. 네. 네, 너무 빠릅니다. 너무 빠른데 보통은 이제 시간 가는 게 빠르면서도 좀 아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고통까지. 네, 고통스러워 보이진 않는데.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를 오는 시간만큼은 너무 달콤하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 사회생활을 아주 일취월장하고 있어요. 예. 아니, 오늘 근데 날이 너무 더워서요. 폭염주의보 비슷한 게 내렸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네. 저도 이 양복 오늘 제가 어디 그 선배 교수 정년퇴임식에 갔다 오느라고 양복을 입었는데, 진짜 이 땀복이에요. 양복이 네. 아니라. 예, 아유 더웠어요. 근데 어쨌든 뭐 시간의 속도 계산법 아세요? 모르세요? 네. 그 모르시는구나. 어떤 개그 프로에 나왔는데 시간의 속도는요, 자기의 나이 네. 곱하기 2라는 거예요. 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10대는 시속 20km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느리면서도 이게 딱 돌아보면 한참 늘 것 같은데 네네. 이제 뭐 우리 나이 정도 되면 저는 이제 뭐 어디에 가든 속도 위반 걸릴 나이죠. 예. 아유, 이게 진짜 거의 그 오타니의 돌직구 속도네요. 그렇죠. 네. 이것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우토반도 있죠. 그러네요. 네. 느낌이 오네요. 엄청 빠르네. 아우토반은 거긴 속도 제한이 없으니까. 근데 그러니까요. 독일 고속도로가 다 없는 게 아니고 예. 없는 구간이 있어요. 네. 없는 구간만 있고 나머지는 있는데 어쨌든 참 그렇습니다. 지금 PD님 표정이 예. 언제 방송하냐고 지금. 아니 근데 계속하라고 계속 지금 저한테 예. 계속해도 된다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할 말이 점점 떨어지니까 이게 빨리 와서 딴 걸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지금 하시는 얼굴에 이게 나타나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배종찬 소장님 승자가 누굽니까? 네, 저는 SK 하이닉스로 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계속 나오면 곤란해요. 네. 응? 지난주에는 반도체였죠? 아닌가? 반도체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는 지난주였군요. 네네. 지난주는 U20 월드컵. U20 월드컵. 네. 왜 일부러 그러냐면 자꾸 있잖아요. 정치와 자기가 거리를 좀 두려고 그래요. 그렇죠. 예. 남다르게 보이기 위해서. 남다르게 글쎄요. 네. 노력은 참 아니 치열하시죠. 근데 왜냐하면 지금 정치권 쪽에 승자를 줄 곳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빨리 여의도 정치권이 분발하라. 그러면 제가 승자를 줄 테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경제 쪽이 그래도 더 열심히 부지런히. 진짜 경제 네. 잘하죠,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 제가 SK 하이닉스를 선택한 이유는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 뭐 반도체 경기가 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예. 또 어려움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대한민국 그러면은 메모리 반도체의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1등하는 종목이 있는 거죠. 그런 만큼 정말 많아요. 조선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렇죠. 요즘에 예. 또 이제 경기 민감주고 그래서 조선 쪽도 잘 나가고 있고 이것도 너무 대단한 일이고 특히 뭐 반도체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있고 비메모리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대만의 TSMC가 선전하고 있고 또 2차 전지 쪽도 우리가 뭐 LG 엔솔이나 잘 나가는데 또 중국의 CATL 무시 못 하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이제 SK 하이닉스 쪽을 칭찬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중국하고의 관계가 좀 안 좋아지니까 중국의 우시 이게 뭐 우리가 좀 젊은 세대들이 우시 이거 아닙니다. 예. 중국의 우시 치명입니다. 예. 1, 2 라인에서 이 메모리 반도체 D램 생산이 이 괜찮으시죠? 괜찮아요. 예. D램 생산량의 전체의 이 SK 하이닉스가 생산한 전체의 48% 정도 됩니다. 48%. 자칫 잘못하면 미중 충돌과 이 한중 충돌에 예.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는데 꾹꾹하게 최근에 반도체 그러면
어떤 반도체 주목하신지 아시죠? AI 반도체. 그렇죠. 생성형 반도체를 이 SK 하이닉스가 감 잡았어. 이러면서 생산을 해내면서 가격도 좋아. 뭐 4배, 5배, 6배, 7배 가격으로 팔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의 또 새로운 이 시장을 또 선점하는 그런 또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이닉스의 이제 선전 다른 데는 좀 많이 주식시장이 좀 안 좋은데 예. 선전하는 거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생성형 AI라고 얘기하셨는데 챗 GPT 챗GPT.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네이버에서 그 생성형 AI 관련한 그 발표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AI로 이제 위시되는 우리 사회 전반적인 그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수혜주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지금 그 엘트만 최근에 그 잠깐 제가 이현영 소장 말씀도 좀 죄송한데 이현영 소장이 챗 GPT에 상당한 또 식견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 그건 아니고 최근에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이 아주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챗 GPT 그러니까 응용 GPT 뭐 이런.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저희도 이제 공부하면서 이 챗 GPT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의 접목이 되면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거에 대한 걱정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그렇게 많은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된다.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챗 GPT와 같은 이런 생성형 AI들이 노동을 대신하고 우리는 그 대신 더 생산적인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그 과학기술 발전으로 모든 게 다 풍요로워져서 가격이 다 다운이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가 적게 들고 노동은 이 AI들이 다 하니까 우리 인간은 창의적인 재밌는 그런 활동만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마라.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그 낙천적으로 사시는 분인데. 네. 그렇게 한번 기대를 좀 걸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아니 하시니까. 얼마 전에 이현영 선생님께서 저한테도 추천하는데 챗 GPT 뭐 세미나에도 참석을 하시고 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시구나. 왜냐하면 챗 GPT 보니까 이 데이터 관련한 거가 막 몇 초 만에 막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 아닐까 걱정은 많이 했는데 그거는 1차원적인 단계고 그 이상의 어떤 더 창의적인 활동을 인간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SK 하이닉스 말씀드리는 게 오늘 발표가 됐나요? 어저께 발표가 됐나요? 이게 정말 우리 핵심 기술 유출된 사건 아마 맞아요. 삼성. 들으셨을 네. 거예요. 지금 그렇죠. 삼성의 임원이었고 SK 하이닉스의 부사장까지 지냈던 최모 씨가 한때는 반도체의 영웅으로까지 불렸던 사람인데 최고의 지금 전문가라고. 그렇죠. 이제 기술을 빼돌려서 중국 시안에 삼성 반도체 공장이 중국 시안에 있는데 불과 1.5km 떨어진 곳에 짝퉁 공장을 지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것도 중국의 이 청두에 투자를 받아서 이제 지으려고 했던 것을 결국 불발이 됐던 게 뭐냐면 대만에서 투자 받으려고 했던 8조 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현직 이제 반도체 관련된 임원들 한 200여 명을 채용을 했었고 이들로부터 이제 그 계열사죠. 자매 계열사 부품 관련해서로부터 이걸 통해 가지고 우회적으로 이제 삼성의 그 기술 문서를 빼돌려 가지고 짝퉁 공장을 짓고 시제품까지 만들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포착을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다 넘어가는 거는 막았지만 상당 부분이 이미 또 유출이 됐었다라는 거. 그러면 이게 정말 삼성이 적게는 뭐 3천억 정도. 아니 3천억 원은 이거는 이제 물리적인 산술적 계산이고 실제로는 수조 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파생 가치를 따지면 수조 원에 이르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제 대만에서 투자를 못 받았기 때문에 불발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우리 이 국회와 법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련 처벌에 대한 입법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 솜방망이 처벌.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맞아요. 거의 한 20% 정도는 뭐 집행유 그러니까 실형되는 비율이 20%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만약에 이런 핵심 기술이 유출된다면 대부분 보면은 지금 2016년 이후에 186건이 이제 핵심 기술이 유출이 됐는데 대부분 우리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술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만약에 새 나가버리면 중국이 이번에 청두에서
투자했다라는 이유는 뭘까요? 뭐 우리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이게 중국 정부와 관련돼 있다. 예. 그러면 중국 삼성 공장 문 닫아라. 우리 짝퉁 공장에서 생산을 해내겠다. 만약 그런 식이었다면 엄청나게 더 큰 일이 당연하죠.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네. 이 소장님은 승자. 저는 어쨌든 그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꼽았는데요. 이게 경쟁에서 승리해서 혁신위원장 됐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어쨌든 이제 여성으로서 이 예. 굉장히 중차대한 과제를 맡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꼽힌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이유가 탈개파, 그러니까 좀 개파색이 약하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이분이 꼽힌 것이 아니냐. 굳이 이런 분류하자면 친문 쪽으로 분류되긴 친문 하더라고요. 쪽으로 분류되지만 또 그렇죠. 친문 왜냐하면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금감원 부원장을 했으니까 예. 그렇게 분류가 되긴 하는데 근데 이분이 어쨌든 그 개파색이 좀 약하다. 그런데 이 또 당내 일각에서는 근데 지금 이분이 뭘 하려고 지금 혁신위원장이 된 거지 이런 또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좋은 분이 혁신위원장이 임명이 됐지만 지금 무슨 내용의 혁신이 우리 민주당에 필요한 것인가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권한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주어져서 언제까지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이분의 과제가 많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재밌는 게 경향신문의 이제 그 사설인가요? 이게 헤드라인이 제목이 이렇게 실려 있더라고요. 김은경 위원장 정권을 위임받았나. 저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뭐 바지사장 정도의 혁신위원장 눈 가리고 아웅 정도면은 큰 의미는 없을 것이고요. 자칫 잘못하면 그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지금 친명 비명 아웅거리는 상황 또 절체절명의 리스크가 잔뜩 쌓여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말 밑바닥부터 민주당 정신을 다시 이제 고추 세우는 그런 의미에서의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제 역할을 한다면은 정권이 다 넘어가야 돼요. 당의 어떤 이념 철학 그다음에 이 정치 개혁 그리고 공천권까지 예. 그것까지 다 간다면은 혁신위원장으로서 성자가 될 만한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엿보고 기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소장님. 네. 근데 사실 이 김은경 그 신임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 네. 관료 경험은 있지만 정치 경험은 없잖아요. 이분이 2015년에 새정치연합에 뭐 당무 감사위원을 해서 약간의 경험은 있고 또 이제 정부 고위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정무적인 어떤 인사들과는 소통을 좀 했었을 것이다. 근데 이게 소통한 거하고 그렇죠. 실제로 이 험한 정치판에서 이게 이 뭐 혁신을 하려면 정말 엄청 필요한데 강력한 리더십이 강력한 필요하죠. 리더십이 예. 필요한데 그게 저는 걱정이.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신율 교수님하고 생각 반대예요. 왜냐하면 아니 지금 국회에도 보면은 당에도 보면은 5선 6선 수들어간데 정치 지금 엉망이잖아요. 저는 정치 경험하고 물론 이제 정치 경험이 많으면 노련해서 정치에 대한 이해도는 높을 텐데 헤쳐나가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보는 시각은 네. 신선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런 시각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험한 정말 참 험한 세상의 다리가 돼요. 그렇죠. 브리지 오브 트래블도 그 워터가 노래 돼야 되는데 좋아하시잖아요. 뭐 좋아하진 않아요. 아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 존댓말을 좋아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왜 아는 척하지 그러세요? 자제하겠습니다. 예. 네. 이번에 약점이 그 대목인 거예요. 예. 정치를 모르는데 이 험악한 이 정치판에 키를 잡고 갈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의 그럼 역할이 무엇이냐. 총선을 앞둔 공천권과 관련한 개혁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전반적인 당내 민주주의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대의원제 폐지라든지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 이제 자기의 목표가 뭐냐. 두 가지 다 하긴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대표로부터의 정권 받는 것 플러스 당대표의 힘을 더 얻어서 하는 것도 일정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어쨌든 뭐 되셨으니까 잘 성공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3부 얘기는 여기서 줄이죠. 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저희가 3부에 이어서 계속 이번 주 승부 이어갈 텐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 그리고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승자까지 얘기했어요. 패자. 네. 배 소장님. 저는 패자는 충분하게 또 이야기를 많이 이 한 인물일 겁니다. 분명히 이번 주 내내. 근데 이제 우리가 금요일 방송이고 한 주간을 또 종합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싱하이밍
막 그냥 코너를 막 자기가 혼자 해석 다 하네. 하면 안 됩니까? 해도 돼요. 네. 네네네. 괜히 그냥 한번 그래서 이제 좀 종합 정리로 네. 종합 정리판으로 싱하이밍으로 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분명히 싱하이밍 대선은 뭐 진행자께서도 이제 학문적으로 보면 이제 외교관이라는 직업은 두 나라의 관계,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와 자기가 지금 외교관으로 지금 주재하고 있는 나라 두 나라의 관계를 좋게 하는 게 외교 아니겠습니까? 근데 싱하이밍 대사가 결과적으로는 15분간 원고를 줄줄 읽으면서 한국과의 관계가 더 나빠졌어요. 저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무슨 말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뭐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게 한중 관계가 더 나빠졌잖아요. 그러면 싱하이밍 대사가 원한 게 이거였을까? 만약 그렇다면 이건 싱하이밍 대사가 얻은 건 별로 없다 저는. 왜냐하면 관계가 더 나빠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싱하이밍 대사를 패자로 꼽았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예. 아니 싱하이밍 대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예. 그 우리 정부가 이 중국이 화났나 보네. 이러기를 바랐나요? 저도 그게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더 큰 결례인 것은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을 가지고서 일국의 대사가 그렇게 또 하고 싶은 말을 있는 대로 다 했다는 것도 그렇지만 또 국회 다수당의 대표가 옆자리에 있으면 그것도 외교적인 결례죠. 당연하죠. 예, 저는 그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봐요. 적어도 그렇다면은 15분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건 나중에 자기가 그냥 어디 뭐 자기 혼자 있을 때 발표를 하든지 해야 될 일이거나 아니면 서면으로 그냥 뭐 자기 신문이나 아니면 한국 신문에 뭐 좀 기고를 하고 싶다든지 그렇게 해서야 될 일이지. 그걸 거기다가 뭐 막 읽어서 줄줄줄 내려가고 15분 동안. 아니 이분이 이제 예. 좀 외교가 알려진 거로는 거친 언사로 많이 알려져 있고 중국도 외교적 언사가 좀 약간 거친 면이 있잖아요. 근데 전랑 이제, 외교. 예, 이재명 대표가 아마 이게 이제 정치적인 경험이 많았다면 그 자리에서 뭔가 좀 반론을 펴던지 뭔가 얘기를 했을 텐데 일단 이제 좀 약간의 중앙 정치 경험이 적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그냥 듣는 형태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지적되고 있는 거는 대통령이 또 여기에 대해서 위안스카이 발언을 해갖고 국장급 대사의 대통령이 또 직격탄을 보낼 필요는 있느냐. 이게 더 악화되는 기로로 가는 거고 사실 외교가 항상 두 트랙으로 움직이잖아요. 강경한 입장 취할 땐 또 취하고 또 뒤에서 대화할 땐 대화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 대화 채널이 가동돼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또 안 갔어요. 중국을 초대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걱정이 많아요. 이 말씀 드리고 네. 싶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위안스카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별로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뭐 시진핑 주석이 나서서 그렇게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아예 그렇다면 우리도 박지원 외교부 장관이 아니라 그냥 차관보 정도에서 이야기를 하든가 이렇게 저는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우리가 더 달아오르면 중국으로서는 그래 우리가 좀 이렇게 유도하니까 한국이 달아오르는 그래 더 달아올라 달아올라 이럴 수도 있을 걸로 보여요. 그게 이제 중국이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 노려서 그래 우리가 한마디 하면 더 발끈하고 달아오르는 대통령까지 뭐 어쩔 줄 몰라 하는 한국일 거야. 작은 나라 아니야. 이러면 우리가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이제 이것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근데 저는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처럼 요즘 민감한 시기에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굳이 이 시기에 중국을 저는 왜 갔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이 취지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한중 관계의 여러 가지의 관계 복원을 위한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목적으로 갔더라고요. 두 그룹으로 나눠서 근데 하나는 경제, 하나는 문화거든요. 그러면 한 며칠 동안 갔다 오면 경제가 복원되고 며칠 동안 갔다 오면 문화가 그러면 고려도 발해도 고구려도 다 중국 역사라 그러고 김치도 중국 거라 그러고 또 한복도 중국 거라 그러는데 복원되나요? 또 하나는 뭐냐면 경비를 중국에서 댔다는 거잖아요. 예.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차라리 이럴 때 거절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한중 관계 복원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나중에 오히려 더 적당한 때 가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빨리 소통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근데 네. 저는 사실 그래요. 이게 의원 외교도 필요하죠. 네. 네. 의원 외교 필요하고 야당에 있어서의 역할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야당의 역할이라는 건 협상을 할 때 말이에요. 네. 양국 간의 협상을 할 때 반대 목소리를 내주는 그렇죠. 거죠. 정부와. 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이 협상의 상황은 아니지 않나.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좀 안타깝다고 보고 그리고 대통령 뭐 저도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보던데 네. 근데 대통령이 만일 말해요. 아 이게 싱하이밍 대사 얘기가 이게 자기 얘기가 아니라 중국 얘기겠구나. 중국의 정부의 얘기겠구나. 그렇죠. 라고 판단하면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싱하이밍 대사 개인의 얘기를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 이러면은 그거는 진짜 급이 그렇게 안 되는데 이게 중국 정부의 입장이다. 야 근데 이거 대통령인데 내가 대통령인데 이거 그냥 듣고만 있어야 되나? 충분히 생각할 근데 수 이건 있다고 중국의 봐요. 입장이에요. 이건 중국의 싱하이밍 입장이니까. 대사의 입장은 네. 아니에요. 그럼 이제 시진핑이 얘기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이 얘기하면 다시 얘기를 해야죠. 네. 있잖아요. 네. 그 제가 볼 때 중국의 외교의 패턴은 뭐냐면 세게 나가는 쪽에는 언젠가는 본인들이 수그러들어가요. 항상 그래왔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예? 아예 뭐 아니, 근데 이러면은 중국 세게 나옵니다.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이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영어권 국가에 대해서는 할 말을 다 안 해요. 중국이. 네. 왜냐하면은 영국도 그렇고 이게 홍콩에 대한 기억이 있죠. 홍콩을 뺏겼던 아편 전쟁에 의해서 그리고 예. 호주에 대해서도 호주하고도 어르렁거리지만 호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막 뭐 15분간 원고를 안 읽어요. 심지어는 뉴질랜드라는 나라는 뉴질랜드 나라 작지만 뉴질랜드 함부로 안 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한복도 자기네 거래요. 그거는 이제 별도의 다른 차원으로 풀어야 되는 아니요, 좀 문제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네. 아니 근데 제 시간도 김치도 분량 지금 가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아 빨리 하세요. 네, 저는 패자 황보승이 의원 논란을 꼽았는데요. 예. 이게 지금 이런 막장 드라마가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놀라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어떤 기사를 보니까 헌정사상 초유의 전 남편 폭로에 의한 그 논란이다 이렇게 또 지적하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갈지 또 황보승 의원이 이제 자기 가정폭력 사진을 또 올렸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본질은 그 전 남편이 폭로한 그 지난 지방선거 때 시구 의원들의 어떤 그 공천 헌금을 받았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완전히 사건은 딴 데로 가고 있다. 그 말씀하시니까 이 사건이 이런 식으로 가면은요. 네. 국민의힘 정당의 입장에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리고 이거 자칫 잘못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간에 이게 둘이서 얘기할 문제를 네.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게 발언해야 되나 그런 좀 조심스러움이 드는데 어쨌든 그 전 남편은 이 좀 전 부인이 잘 되기를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전 부인은 그 폭력 그 안 좋은 거를 왜 또 공개를 해가지고 그리고 본질을 흐렸어요. 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공적으로 헌금 받은 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걸 꺼내들어서 자기 얼굴에 침뱉기를 하고 있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민 입장에서. 저도 뭐 할 얘기가 없어요. 저도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저는 이게 그냥 제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뭐 진위 여부도 가려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어느 날 갑자기 이 한 방송사의 방송에서 뭐 앞뒤 순서로 황보승이 의원하고는 방송을 여러 차례 같이 해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전 남편의 내용이 이렇게 막 이제 전달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됐었고 그 이후는 방송에서 황보승 의원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과 같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이제 쏟아지고 불거졌는데 이게 뭔가 황보승 의원의 책임을 물어야 되거나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거나 뭐 국회의원 자격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저는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려지되 이게 뭔가 좀 마치 흥미 위주의 어떤 내용처럼 다뤄져야 될 건 아니고 분명히 이제 뭐 국회의원의 자격 또는 법적인 문제 이런 부분으로 진위 여부가 밝혀져야 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그 부분은 가려져야 되는 것이겠죠.
이게 이제 가릴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 모르겠어요. 아니 뭐 어쨌든 이 얘기들이 서로 너무 다르니까 네. 뭐가 진실인지 한번 그거는 좀 지켜볼 필요는 부부싸움은 있죠. 칼로 물베기가 아니고 완전히 진짜 그 헤어진 이후에도 굉장히 이게 참 끝까지 가는 싸움이네요, 정말로. 그게 제가 할 말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아니 근데 이게 그 뭐죠? 이 승부처 말씀하세요. 승부처로 가야 되겠네요. 예. 인생이 승부처네요. 그럼요. 네. 부부 관계 이야기하려니까 제가 목이 메이네요. 저는 일단 다음 주에 있을 일 중에서 23일까지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가처분 신청 맞아요. 가처분 판결을 있죠. 내린다고 그랬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아직 임명도 되지 않았는데 심지어는 지명도 되지 않았죠. 지명되지 않았는데 이걸 뭐 내정설이라고 해야 되나 유력설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이거 저도 이제 유력설이 좀 중립적이죠. 모임 자리에 가면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동관 특보 유력설 그게 아니다. 이동관 특보가 아닌 제3의 또 다른 인물이다. 뭐 너무 많이 듣거든요. 설들이 많군요. 설설 계속 설설설설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이게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주말 지나고 난 이후에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예. 예. 어쨌든 뭐 지금 사실 고민정 의원도 네. 의혹 제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일단 이동관 전 이제 방통위원장 내정자인데 아직 임명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은 아들 학폭 문제로 지금 시끄러웠는데 어제부터는 이제 그 언론을 이제 뭔가 좀 이제 관리하기 위한 이동관 특보가 청와대 그 홍보수석 시절에 무엇을 했는지 그 이제 문건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분이 근데 그 언론관 자체가 공영방송 폐지론자에 가깝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분리징수 관련해도 시행령으로 일단은 이제 그 통과를 시켰는데 이런 게 다 이분이 지금 뒤에서 다 밑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지금 배 수장님이 그 방통위원장 가처분 판결하고 특보 임명 여부인데 이거는 결국은 언론의 어떤 총선을 앞둔 언론 장악 시나리오가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핵심적인 내용은 그걸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건 진영 간 또 정치 성향에 따라서 아주 또 이야기가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 여론 검증 또 지명이 된다면 인사 검증 다 이제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파란과 논란과 뭐 파장과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세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MB 정부에서의 이동관 특보에 대한 역할 평가, 두 번째는 이제 자녀 학폭과 관련된 검증 내용, 세 번째는 뭐 임명이 될 경우에 방송 장악과 또는 방송 정상화라고 하는 상반된 의견에 대한 부분까지 계속되는데 아직까지 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와 있거든. 그리고 이제 이 인사 검증은 하지만 청문회는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회 비준권은 아니기 때문에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고 상당한 논란이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 강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어떤 이제 결과가 나오는지는 봐야 되겠죠. 근데 그 기류가 약간 변화된 게 일단은 외유 베트남하고 지금 외유 나가시잖아요. 그 후에 이제 순방. 네, 순방 후에 이제 이거 강행을 하겠다라는 식이어서 약간 타이밍 조절은 지금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의 임명이 된다면 또 다른 파고가 파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지금 보세요. 네. 이거 일단은 한상혁 전 위원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칫 임명을 했는데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그렇죠. 이거는 모양새가 아주 그렇죠. 복잡해진 바는 맞습니다. 모양새가 아주 이상해져요. 그럼 지지율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다려야 그렇죠. 된다라는 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네. 지금 이제 그렇고 뭐 50-50 아니겠어요? 가처분이 받아들여질지 그렇죠. 안 받아들일지. 그렇죠. 저는 네. 50-50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은데 5대5. 죄송합니다. 기분 되게 나쁘네. 죄송합니다. 농담이에요, 농담. 근데 개편해도 돼요. 예. 맞아요. 네. 그게 날카로운 말씀을 하시네. 참.
우리 이 소장님은 승부처. 아, 저 승부처 저 약간 뜬금없는 이야기 같긴 한데 지금 국정원 인사 번복 파장이 이게 좀 관심이 좀 적을 수 있는 사안인데 이게 지난 22년 6월에도 국정원 1급 27명 전원 대기 발령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 갖고 또 한 100명 이상급을 또 전원 대기 발령시켰는데 이번에 이거는 더 심각한 게 대통령이 제각까지 다 한 거를 지금 다시 지금 번복을 하고 있는 과정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국정원의 1급 간부 7명에 대해서 보직 인사 번복을 시키고 그 안에 이제 이 내부에 한 명이 지금 뭐 투서를 넣어가지고 또 저 대통령실 인사 담당자가 또 이걸 또 조사를 하고 막 엄청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이게 이제 원래 권력 그 조직들이 있잖아요. 군이라든지 국정원 이런 데는 인사 때는 항상 그 투서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좀 인사에 문제가 생겨요. 군이 투서가 많은 모양이에요. 군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국정원은 이게 지금 이전에 있었던 그런 그 투서와 인사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 도를 좀 넘어선 지금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김규현 국정원장을 좀 사임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지금 그 공무원 조직이 이렇게 인사 가지고 이렇게 흔들리는 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대통령이 어떤 그 갖고 있는 권한 하나는 인사권인데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으면 대통령이 앞으로 이게 통치가 가능하겠냐. 국정 운영에 어떤 강력한 리더십 발휘할 수 있겠냐. 걱정이 지금 되게 많아요. 저도 되게 궁금은 하더라고요. 이게 네. 계속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게 근데 이번에 생긴 사안은 아니에요. 이미 국정원 이 기조실장인가요? 조성준 기조실장. 예, 기조실장과 관련해서도 이미 본인이 이제 사퇴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게 국정원 내부의 인사 관련해서 약간 좀 파행이 있어요. 그런 사안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면 왜냐하면 다른 인사보다도 국정원 내부의 일은 굉장히 좀 이게 외부로 잘 알려지지 않고 알려질 있거든요.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그래서 김규현 국정원장에 대한 리더십 부분도 거론되고 있고 외교부 출신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성부처로 선택한 이유도 그래서 이게 왜 무슨 일인지 대통령의 뭔가 관련된 부분이 국정원장과 마찰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국정원 내부에 서로 간에 알력이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든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정원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우리 산업 핵심 국가 핵심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국정원 기능 중에 그렇죠. 하나입니다. 근데 네. 자칫 이렇게 내부 인사 문제 때문에 제대로 국정원의 기능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국정원 내부 이제 그 공무원들이죠. 일종의 공무원들인데 그분들이 지금 뭐 좌파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척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념 논란으로 지금 이 인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으로 외부에 좀 흘러나오는 건 그런데 어쨌든 그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산업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대중국 관련도 다 이 국정원도 같이 다 이렇게 연계돼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거든요. 대외적인 외교 관련해서도 그래서 이 인사 가지고 이렇게 내부가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사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그 이유라든지 예.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수가 있는 없어요. 상황이 아니잖아요. 알 수가 그렇죠. 없어요. 그죠? 그런데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뭐 초유일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닙니다. 예, 네. 원장이 지금 국정원장이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재갈해서 인사가 났거든요. 발령이. 그걸 지금 다시 번복을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초유의 사태라고 볼 수 있을 것 아니 같아요. 저 외국에 있는 그 네, 불러들이고 거점장들도 다 불러들인다는 네. 뭐 뉴스에 보도가 있었지 있었죠. 않습니까? 네. 그렇죠. 더군다나 이게 지금 아니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지 1년이 않습니까? 넘었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국정원 내부의 인사가 정리 안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뭔가 곤란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아니 그래서 이게 도대체 저도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수습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인사를 다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다시 하는 거죠. 그리고 네. 이 사람들은 대기 발령을 받았으니까 이제 보지 옷을 벗어야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나와서 또 가만히는 안 있죠. 발령을 받았는데 다시 옷을 벗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명확하면은 벗겠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고 다 느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급이에요, 1급.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고 대통령이 재갈 그러면 왜 했을까? 그 전에 파악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대통령실에서 이 내부 문제가 현황 파악이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 하간 저도 이거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이 김규현 원장 자체도 사실 지금 굉장히 곤란한 입장일 거예요. 곤란하죠. 그래서 네. 한때는 이제 짧게 정리를 하면은 김기현 원장의 이 위상과 신상에도 뭔가 변화가 오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런 건 사실은 원장이 좀 틀을 잡고 정리를 예. 내부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은 뭐 원장을 통하지 않고 대통령실과 뭔가 소통하는 라인도 있지 않느냐. 그거보다는 이 내부의 권력 파워 게임이고 그러니까요. 윤핵관인 조상준 기조실장이 그만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내부에 대통령실 입김도 들어가지 않는 내부의 파워 게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한 건 일종의 다 소설이지만 추론이지만 네, 추측이죠. 왜냐하면 국정원답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네. 두 분의 추론은 오늘 여기까지만 그냥 듣겠습니다. 합리적 추론이죠. 예, 그럼요.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